네, 안녕하십니까. 세상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주재준입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를 옮겼습니다. 예. 그래서 첫 방송이거든요. 네, 뭐 보시는 분들은 똑같을 거예요. 뒤에 이 커튼이 비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예. 새로운 공간에서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새로운 장소에서 첫 방송인데요. 지금 난리가 났죠. 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저것 아마 그냥 뭐 트럼프 당선. 예. 사실 트럼프가 당선돼서 제일 괴로운 사람은 아마 윤석열이 아닐까 싶어요. 윤석열도 있지만 뭐 이재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용. 예.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어떤 문제를 유발하느냐. 예, 이제 뭐 예. 윤석열 얘기는 빼고 일단. 예, 예. 그건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재용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요. 예. 삼성전자 주가가 4만대로 떨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어저께 일입니다. 사실 이게 주식 예. 투자한 사람들은 삼성 거는 절대 안 떨어진다. 그렇죠. 삼성전자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하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사놓으면 돈 버는 거다. 그렇죠. 절대 손해는 안 본다. 국장이라고 했죠. 그랬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4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예. 그게 어느 정도로 떨어진 거냐면 네. 사실은 6월, 7월, 8월 그 정도까지만 해도 9만 전자 돌파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9만까지. 그러니까 9월로 보면 한 2, 3개월 만에 지금 반토막이 났으니까 그럼 1,000원 맡기면 500원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뭐 난리들 났어요. 난리 났습니다. 주식 뭐 때문에. 어저께 종가로 하면 49,900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무려 5.4%가 떨어졌는데 폭은 더 크네. 예, 주식 하시는 분은 5.4%면 깜짝깜짝 놀라시죠. 예, 한 번 올라갈 때 0.2%, 0.2% 이런 정도로 올라가는데 겨우겨우 올라가는데 한 번씩 떨어지면 5%씩 막 떨어지면 이거는 주식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게 트럼프 당선과 관련이 있다. 예. 당연히 봐야 되겠죠. 예, 당연히 그런 상태다 이런 거고요. 요 도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도표 보면 삼성 주가가 쭉 흐름이 나옵니다. 네. 그다음 그 노란색이 이제 SK 하이닉스고요. 파란색이 이제 삼성인데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럼 왜 그러냐? 이게 트럼프 당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이런 그 예측 관측이 지배적이었어요. 맥컬리, 골드만삭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단위들이 그렇게 관측을 해왔는데 애써 우리 언론들은 무시해왔죠.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 해왔다. 예, 모르쇠 왔는데 실제로 이게 현실화된 거죠. 이 이유는 딱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도표에 보시다시피 미국의 바이든 당선 이후에 바이든이 이제 그 2022년 5월 달에 윤석열을 만나러 오거든요. 윤석열 당선이 3월이고 5월 9일 취임을 하자마자 빨리 왔네. 바이든이 왔잖아요. 그때 기억나시는지 이렇게 모르겠지만. 급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삼성 뭐 평택 공장 방문하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이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달라. 미국에 지어주면은 보조금 주겠다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성이 처음에는 20조, 그다음에 추가적인 공장 만들라고 하면서 60조 정도로 우리나라 60조를 투자한 겁니다. 삼성이 엄청난 돈을 이제 투여한 거죠. 삼성뿐만 아니라 뭐 현대자동차 그리고 뭐 2차 전지 뭐 이런 데 다 갔거든요. 근데 이때 바이든이 와서 이거를 요구했을 때 우리 기업들이 정말로 너무 좋아하면서 했을까요?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보조금 삼성으로 보면 60조에 투자를 하면서 그 보조금으로 IRA 반도체 지원법으로 거의 보조금을 9조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60조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확실하게 벌을 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삼성 입장으로 보면 자 생각해 보세요. 삼성은 벌써 반도체의 6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한 것을 중국에서 거의 나 소비를 합니다. 판매하고. 네, 거기가 장시하고 우시 각각 삼성과 그 SK가 반도체 공장이 엄청나게 크게 세워졌어요. 네. 그런데 미국은 이 보조금을 주면서요. 구조의 보조금을 주면서 중국의 투자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알짜배기 시장을 놓칠 수밖에 없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면 반도체는 굉장히 최첨단 시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노, 뭐 8나노, 16나노 갈 때마다 설비 투자를 계속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막은 거예요. 우리 돈 받으려면 구조 받으려면 거기 중단에 그 공장이 깡통 공장이 되잖아요. 알짜배기 공장이었어요. 그래놓고 미국에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투자했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가 니네 이거 보조금 없어? IRA 내가 취임하는 당일날 없앨 거야.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 공언을 했었죠. 그렇죠. 오래 전부터 공언을 했었어요. 근데 해리스가 될 줄 알고. 네, 그렇죠. 어느 날 할라 하다가 하루 전날까지 뭐 해리스가 이긴다. 우리나라는 다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언론의 공작인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다. 예. 그럼 뭐 삼성은 중국 시장이 잃었다. 근데 미국에서 보전할 길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한 방 맞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고스란히 주식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의 큰 손들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계속 빠져나가니까 개미가 버티다가 버틸 수가 없죠. 하루에 막 몇백억씩 못 빠져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성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다는 건데 사실은 요 도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게 다 이제 다 이 파란색이 우리나라예요. 네. 파란색이 우리나라입니다. 보면 다 뭐 S&P 상하이 지수, 일본의 니케이 지수 전부 트럼프 당선인에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만 유독 떨어졌다. 네, 계속 하향 곡선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뭐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처럼 강제로 미국에 와서 이거 공장 지어라, 투자해라 이런 요구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중국은 안 받았을 거고. 중국은 안 갔고요. 듣지도 않았을 거고. 안 갔고요.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자국에서 만들었잖아요. 안 가고. 안 가고 자국에서 지금 이 TSMC와 함께 TSMC가 일본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자국 내에서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여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거기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별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한국만 이제 양쪽으로 이제 눌리게 된 것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떨어졌군요. 그렇죠. 예, 그런 영향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와서 그 미국으로 공장을 거기 공간 협박을 한 건데 협박한 거죠. 이거를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막아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막아준 게 아니라 등 떠밀었죠. 니네 이거 안 하면 그렇지. 술 먹일 줄 알아 신발에 따라서 저번에 너 먹고 토했지. 이번에는 드럼통에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미국으로 등 떠밀어서 보냈는데 결국 독박은 다 기업들이 썼다. 기업들이 쓰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이게 삼성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도표 띄워드렸는데요. 이 도표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2차 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전지에 막 화학, 뭐 SDI 이런 데 다고요. 자동차도 똑같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게 달러인데요. 억 달러니까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투자한 데가 결국은 IRA 칩스법 다 폐기되면 이게 결국 보조금 다 태워내야 되는 거예요. 보조금 다 태워내면 여기서 사실은 수익이 나기가 힘들다. 수익이 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중국 시장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이 그거 다 알고 다 그렇죠. 팔고 튀는. 그렇죠. 특히 이제 이 문제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렇게 공장 건설을 하면서요. 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 무역 수지가 대미 무역 수지가 흑자가 급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설비 투자. 거기에 건설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자동차라면 컨베이어 벨트, 거기 뭐 2차 전지라면 어떤 부품들 이런 거 다 수출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연히 수출로 잡히는 겁니다. 아, 통계는 수출로 잡히는 거죠. 예. 통계 수출이 잡히니까 트럼프가 오자마자 얘네 뭐야? 흑자네. 엄청나게 흑자를 보고 있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과 한국에 관세 폭탄을 내리겠다고 선언한 거야. 중국에 60% 얘기했는데요. 그렇지요. 뭐 한국은 얼마나 때리길랍니까? 그건 아직도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10% 이상은 내리겠다. 내리겠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10% 관세를 물게 되면요. 이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60%를 매기더라도 워낙 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10% 정도만 매겨도 가격 경쟁이 결국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소비가 안 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출이 어려워진다. 수출이 뭐 잘 안 되는 상황까지 수출액이 감소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당선돼서 지금 괴로워하는 것은 윤석열만이 아니다. 한국의 재벌들 기업가들도 지금 죽을 맛이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또 뭐 일반 그렇죠. 서민들도 개미 투자자들 아주 뭐 지금 곡소리 나고 있잖아요. 곡소리 나고 있고요. 이게 여기에 보면 이게 일반 주식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미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국가 기여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의 일자리를 2022년, 2023년 가장 많이 늘려놨어요. 가장 많이 늘려놨어요. 뭐 건설 막 몇십 쪽씩 하면은 건설 경기 부흥 그렇죠. 되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하면 식당가 부흥시키죠. 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원래 우리나라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죠. 다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자리가 아니라.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일자리가 줄면 내수가 결과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종용했냐면 바이든이 협박을 했고 그걸 윤석열이 뒷받침을 해준 거고. 그렇죠. 사실은 재벌들도 뭐 일정 정도 울며 겨자 먹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투자가 창출돼 해볼까? 이익 한번 따라가봐.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생각 없이 워낙 친미 성향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원래 GDP가 올해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2.5% 정도 예측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KDI가 이거 보면서 2.2%까지 0.3%를 낮췄어요.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 뭐 0.1%씩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낮추는 면은 있어도 한 번에 0.3%씩 푹푹 낮추는 거는 없는데 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 주가가 4만 전자로 떨어져가지고 이게 바닥치고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떨어질 수 있다. 바닥이 아니죠, 당연히. 트럼프의 그 예측치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실제로 이게 현실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떨어질 일만 남은 그렇죠. 거예요. 다 바닥을 친다는 거고. 그래서 삼성이 이거 진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데요. 삼성의 전체 기업의 그 총 자산이 한 380조 정도가 됩니다. 대략 380조 정도가 되는데 주식의 총량이 지금 300조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산 가치가 380조인데 주식이 300조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자산 가치가 한 380조면 거기에 500조와 600조 정도가 주식에서 여기서 투자를 받아서 이걸 키우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주식시장 자체가. 그런데 주식시장을 더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식에서 돈을 땡겨서 투자를 할 수 없다. 자금 조달이 어렵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삼성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이제 계속되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 GDP죠. 1%까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까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이게 이제 단순히 반도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수출의 핵심인
2차 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근데 이거는 뭐 아직 시작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가 당선돼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화됐을 때 말씀하셨듯이 더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최대로 지금 대경제연구소나 한국경제연구소가 수출 규모의 연 한 20조에서 많게는 60조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예측하니까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수출 타격을 입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뭐 이제 앞으로 수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뭐 그러면 그 결과 국내 경제도 침체가 되고 당연하죠. 내수 시장도 뭐 어려워질 것이고 그럼 뭐 이제 결국 그 피해는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죠. 서민들한테 이게 벌써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게 결국 공장 이전에서 내수 시장이 침체되고 국내 노동 시장이 악화될 거다 이런 예측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 지표를 보면요, 이게 지난주 고용 지표인데요, 도소매업에서 19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도소매업 중에서 19만 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중소상인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는 거고도 중소상인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은 결국은 노동자들 서민들이 주머니가 비니까 BS가 못 사 먹죠. 못 사 먹죠. 못 사죠. 소비를 주출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도소매업의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건설업 막 부양했는데 부양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쉬었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245만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은 예측이거든요. IRA가 보조금이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예측 때문에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없어진다. 그럼 더 큰 충격이 오겠다. 엄청난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관측되는 거죠. 우리는 애써 이것을 외면했지만 사실은 전 세계 모든 뭐 학자들 또 전문가들 또 그 골드만삭스니 이런 기업 분석가 이런 데는 다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통일시대 TV에 들어오신 분 김영란 선생님이 거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접속자가 몇 명인지 안 나오는데 제가 지금 그래요? 4명? 40명? 내가 너무 이게 공공이 더 붙여야 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이제 보시겠죠. 자, 어쨌든 지금 한국 경제가 치명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다. 좀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을 뵀는데 이분들이 매해 이제 행사를 하시는데 그 주요 대상이 자영업자 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0명씩 꼬박꼬박 채워서 매해 그걸 했는데 올해는 모집이 안 된대요. 당연하죠. 그래서 왜 안 되나 알아보니까 다 알바생 쓰고 주인들이 나와서 그런 행사장에도 오고 그랬는데 알바생은 이제 해고한 거예요. 그렇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게 일자리가 그리고 주인이 또 저녁에 퇴근을 못할 정도로 수입이 줄은 거예요. 그러면서 피부로 느껴진다. 그래서 뭐 실제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코로나 때 문제가 아니라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적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진짜 피부로 느낍니다. 저는 그 거리에 이 국민들이 잘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요거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존재한다.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되면 한국이 가계부채도 심각한데요. 이 가계부채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계부채 전에 조금 따야 된 게 지금 함께 환율이 지금 환율이 지금 폭등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외환이 빠지면서 그리고 한국 경제가 지금 전망이 어렵다라고 하면 원 달러 환율이 폭등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환율이 지금 여기 도표에 지금 올렸는데요.
지금 1,400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1,400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 1,400원 때가 어느 때냐면 이보다 조금 더 올라갔던 때가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 아, 그때는 언제 네. 얼마까지 갔습니까? 그때는 2,50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그거는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났으니까. 예, 그 석유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예. 석유값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고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1,400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무슨 얘기이냐면 물가가 다시 폭등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서민들은 그래서 어려워질 거다. 왜 원달러 환율이 올라와주면요. 석유의 수입 가격이 우리나라는 모든 게 석유거든요. 수입하죠. 예. 석유의 수입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석유의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은 그게 고스란히 물가로 올라 반영되고 물가로 반영돼요. 그러니까 그 1,400원 정도가 된다는 것은 서민들은 굉장히 더 어려울 거다. 보세요. 지금 서민들의 주머니가 비어가고 있어. 그런데 물가는 폭등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한국이 물가가 계속 올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 그렇죠. 그 피부 물가는 완전히 뭐 정부 물가는 뭐 2% 이하로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장바구니 물가를 보세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전에 10,000원이면 한 5-6개 샀다면 지금 한두 개 살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3-4개 살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특히 여기에 정부가 지금 외환 평형 자금 써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개입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되거든요. 감당을 못 하고 있군요. 네,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그런데 이 외환의 평형 자금이라고 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 원달러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엄청 갖다 썼어요. 네. 윤석열 정부가 엄청 갖다 썼어요. 이것도 한계가 명확할 거라는 거죠. 평형 기금을 써서 지금 1,400원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명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언제쯤 이제 떨어지는 게 멈출까요? 트럼프 이거 끝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닥이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더 떨어지면 이게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훨씬 더 심각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야, 뭐 암울하네요. 암울합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뭐 어떤 면에서는 전쟁 위기는 좀 낮아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나마 좀 낫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 트럼프가 당선이 1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은. 당선 취임이 1월 20일이거든요. 지금 바이든과 그 레오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크라이나전을 확대하려고. 백도 못하게. 그렇죠. 백도 못하게. 파병시키려고 하는 거죠. 파병시키고 지금 확장하기 위해서 엄청 지금 난리를 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안심할 수 없다. 이것도 지금 당면에서는 대려 전쟁 위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쟁 위기가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는 상태. 내년 1월까지는. 취임까지는. 뭐 안 그래도 어제인가 13일에 블링컨이 나토에 가가지고 맞습니다. 북한군이 파병해서 전투 중이다. 단호히 대처하겠다. 그렇죠. 야,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북한군 파병설이 확 줄었어요. 언론에서. 요건 이제 언론들이 알아서 긴 거죠. 그렇겠죠. 트럼프 당선되니까. 그건 맞죠. 근데 미국에서 보니까 이거 언론들이 안 도와주네.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되겠네. 블링컨이 직접 나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거기에 호응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동맹국들과 함께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군사정보기도 유연하게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미국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전투 쿠르스크 지역에서 실제로 전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증거는 없어요. 네, 증거가 없어요. 네, 물론 증거 없습니다. 어떤 증거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런 중요한 정보를 얘기하는데 예. 적어도 객관적인 팩트를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네. 확인 안 하고 네, 있거든요. 못하는 거죠. 증거가 없어요.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여기서 그런 점에서 저는 당분간은 전쟁 위기가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한반도에서도 네. 예,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날들입니다. 예. 자, 이때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결국 예. 뭐 윤석열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 그 전에 또 가계부채가 터질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게 웃을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수출이 안 되면 내수증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그런데 거기에 물가 폭등도 확대될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의 내관은 가계부채입니다. 아, 네. 가계부채입니다. 원래부터 아주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심각했죠. 예. 아주 심각했죠. 우리나라가 이제 가계부채 조정에 따라서 약간 지금 여기에 보면 도표에 제가 나오는데요. 이게 가계부채가 약간 조정돼서 이게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약간 하락세가 뜨잖아요. 약간. 그런 기준치가 바뀐 거예요. 모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착시 효과가 보이는 거죠. 가계부채는 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통계 조작 아니에요? 네, 약간 통계 조작이 있었죠. 그런데 기준치를 매번 모수를 바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네. 실제로 올랐네. 계속 높아가고 있고 GDP 대비 가계부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걷다가 지금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주택담보대출이 빠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세 자금이 빠져 있어요. 그래요? 여기에 전세 자금까지 합치잖아요. 그럼 2,500조가 됩니다. 오호호, 그렇군요. 2,500조에서 보통 한 2,800조 정도를 잡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GDP가 1,800조인데 왜 전세 자금을 이렇게 뺐냐면요. 전세 자금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믿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전세 자출 막 빵빵 터지잖아요. 갭 투자했던 사람들 지금 가격 떨어지잖아요. 그거 전세 자금 대출 반환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스란히 그것도 부채 폭탄에 되는 거예요. 네. 야,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이재명 대표한테 실형 나온 거죠? 예. 네, 그래서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럼 나왔습니다. 피선거권 박탈되는 선거죠. 물론 대법원까지 가야 되지만. 근데 요거 잠깐만 얘기하면 저는 그 김혜경 여사 그 유죄 나왔을 때 말입니다. 다 준비가 돼 있었다. 얘네들이 이미 법원을 다 장악하고 사전 준비가 끝났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육감적으로. 그 일련의 흐름들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참관단을 보내고 파병 분위기를 다시 고조시키고 그다음에 민주노총 집회 강경 진압을 하고 그렇죠. 또 부경대 학생 투입하고 경찰 투입하고 경찰 투입하고 학생 끌어내고 그다음에 뭐 진보단체 압수수색하고 김건희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한테 임기 채운다고 말하고 한 뒤에 쭉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나 이런 애들도 다 꼬리를 내렸어요. 그 직후에 윤석열한테. 그거는 내부에서 얘네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시작된다. 그 시작의 한 징후가 유죄 선고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거는 예측대로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건 또 나중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 갑자기 속보가 나와서 가계부채 얘기 또 마저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지금 2,500조가 돼서 정세자금까지 또 지금 위험 상태가 되면 정말 엄청난 폭탄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는 줄죠. 결과적으로 소득은 줄 텐데 이자 부담이 커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파산이 되면 은행도 파산이 되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한국 경제가 뭐 진짜 상당히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런 정도면 정부가 빨리 긴급 수혈을 해줘야 되거든요. PCR을 해줘야 된다고요. 응급수술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민생지원금 같은 걸 줘야 되는데 돈도 없어요. 사실은 돈도 없어요. 감세를 해가지고. 감세를 해가지고 부자 감세를 해가지고 몇십 조씩 지금 돈이 없으니까 걷다가 재정 건전설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지출도 계속 감소시키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뭐 활로가 지금 서민들의 지금 경제적 활로가 지금 없는 상태여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갈 거다. 암담하다 미래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여론조사의 마지막 보면은 부정평가 중에 가장 큰 게 김건희 건이고요. 두 번째가 민생 경제. 그렇죠, 그렇죠. 아니, 원래는 민생이 제일 크긴 한데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김건희가 너무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쏠린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아직 취임 전이죠. 취임 전부터 한국 경제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앞으로 취임하고 본격적으로 트럼프 시대가 시작되면 한국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막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 일단 윤석열을 어떻게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지금 김영선 선거 개입 문제, 그러니까 뭐 명태균 이 사건만 아니라 준석이도 이준석도 지금 윤석열을 저격했어요. 예, 맞습니다. 뭐 자기를 물고 늘어져서 그런 건가요, 명태균이?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다 명태균도 그렇고요. 그다음 김영선도 그렇고요. 강혜경 씨도 그렇고요. 그 폭로했던 공익 제보자. 그리고 이준석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고 사실은 자기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기 징역 가고 자기가 피해 보니까 결국은 나 이만큼 지고 있어. 너 나 건드려? 건드리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그 명태균이 어저께 MBC 뉴스 보도 보니까 나 가둬놓으려고 해. 위에서. 다 위에서 가둬놓으려고 해. 그러니까 나 부러울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죄송하다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못 믿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그리고 다 구속 영장이 발부됐어요. 입막음 일부는 하겠지만 그럼 명태균이 계속 거기서 살까요? 그렇죠. 그리고 약속을 한 걸 어기는 순간 그렇죠. 다시 터뜨리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준석의 지금 폭로도 마찬가지로 자기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한동훈도 살아야 될 텐데. 폭로할 거기도 나오겠죠. 언젠가는. 뭐 폭로할 거 없나?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준석이가 이걸 드러냈는데 결국 이제 윤석열이가 선거에 개입을 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한 거죠. 예, 선거에 개입했는데 지금 김영선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뭐 서울의 일부 구청장도 개입했다. 의견을 냈다. 김태우. 예, 그런데 그게 벌써 김태우라고 다 나왔어. 나오죠. 강서구청장 당선했던. 이 시나리오가 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김태우가 검찰 수사관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얘를 그렇게 챙겼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1심에서 벌써 그때 지자체 선거 나갔을 때부터 얘가 당선 무효 받을 거다. 그러니 이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겨서 집어넣은 맞아요. 윤석열이 빡빡 우겨가지고 2022년 6월 달에 지자체 선거 있을 때 얘를 꽂아는 거거든요. 2022년 6월 달에 저 창원 의창의 김영선은 보궐선거로 국회의원 당선된 거고요. 근데 지자체 선거가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3월 9일 날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죠.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이 한 거고 6월 달에 지자체 선거 있는데 걷다가 지금 꽂아느라라고 윤석열이 나한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한 것이다. 예. 자, 이준석 살고 싶으면 더 해야 됩니다. 폭로. 뭐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더 나오겠죠.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독 보도로 뭐 지금 얘기되는데요. 김태훈을 뜰 수 있게 하면 경제경에서 구청장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4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이준석과 이게 명확한 선거 개입이거든요. 그렇죠. 선거 개입. 이건 빼박 선거 개입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김태우가 공천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떨어졌죠. 공천이 됐어요. 그리고 실형 받아가지고 또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사면 줘가지고 다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또 떨어지지 않았어요? 또 떨어졌죠. 또 떨어졌죠. 대단해요, 윤석열이. 그런 자, 근데 이 윤석열이가 지금 탄핵 사유가 넘쳐요. 뭐 나올 때마다 이거다.
탄핵 사유다. 네. 이것도 보면 탄핵 사유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네. 탄핵 사유죠. 네, 어떤 교수는 그 자기 유튜브에서 20개를 나열했다랍니다. 윤석열 탄핵 사유를. 그렇게 쌓이고 쌓였는데도 아직 탄핵을 시도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특검. 특검이 되게 중요한 거고 사실은 의혹뿐만 아니라 정황까지도 다 드러냈는데 이게 검찰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외면하니까 기소조차 안 하니까 뭐 증거는 넘쳐나죠. 그런데 기소 안 하면 그거 끝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특검 가야 된다. 이런 논의가 높은 게 이런 겁니다. 그거 뭐 특검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탄핵 들어가면 어떨까요? 과감하게 민주당이 결단 내려서. 탄핵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인용 문제가 남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포위해야지. 해놓고 일단. 그런 게 어쨌든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고 그다음에 이 윤석열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거짓말. 예. 뻥쟁이. 뻥쟁이. 예. 입만 열면 뻥을 치잖아요. 계속 뻥쟁이를 치죠. 윤석열도 뻥치고 대통령실을 더 뻥치고. 뻥치고. 이번에 그 골프 얘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 명태균 딱 2번 남았 대선 전에 딱 2번 만났다. 그런데 아니 당 대표 아니 당의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2번 만났다. 그 이후에는 끊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뻥이었잖아요. 녹취록 나왔죠. 네, 녹취록 나왔죠. 예. 두 번째는 그 카톡 오빠 지가 뭘 한다고 그거 있잖아요. 지가 뭘 한다. 대통령 자격 있어. 자격 있어. 이 카톡 거요. 했을 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뭐였냐면 친오빠.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다.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그럼 그 오빠는 돼지라고 부르나? 그럼 돼지라고 불러요? 그 오빠는 친오빠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명태균 대화 녹취에서 오빠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거짓말 다 드러나는 겁니다. 또 드러났죠. 그러니까 거짓을 또 거짓으로 묻고 또 거짓으로 계속 덮는 모양새인데 이거 박근혜 때랑 거의 비슷한 거. 아, 그래요. K스포츠 미르 막 폭로할 때 사실 무근이다 물꼬리 걸려서 알았어 사실 무근이다 계속 얘기 나왔는데 결국 그 거짓말로 거짓말을 계속 덜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들은 점점점 불신하게 되고 그렇죠.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 대표적인 게 또 골프 논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와의 외교를 위해서 골프를 8년 만에 쳤다는 거짓말. 그런데 갑자기 알고 보니까 8월 30일 날도 9월 28일 날도 10월 12일 날도 11월 2일 날도 10월 11일 날은요. 그게 그 드론 띄었던 날 있잖아요. 네네. 국방부가 드론 무인기 보낸 날. 무인기 보낸 날. 그 다음 날이어가지고 군대는 거의 뭐 골프장 사용하지 몰라라고 저 지침이 나왔다는 거예요. 비워놓고 자기는 골프 친 거죠. 그리고 뭐 제가 들은 설에 의하면 잔디밭을 카트차를 몰고 다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 제보를 했다는 설이 있어요. 열받아가지고 거기 그 잔디밭에 카트차 몰고 다 망가진다면서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가 골프를 치러 간 게 아니고 이 스트레스 풀러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골프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골프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뭐 골프 치는 거야 뭐 자유니까. 그런데 이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 이 자체가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안 믿죠. 그렇죠. 아무도 안 믿죠 이제는. 그리고 사실 골프 치고 또 안 돼요. 이놈들이 안 되는 걸 아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당하면은 왜 골프 쳤다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런 시기에는 뭐 지네들이 봐도 그 시기엔 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그렇죠. 뭐 윤석열은 제가 거기 가서 술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카트차로 드라이브도 하고 잔디밭 위에서 축구도 하고 골프채로 부하들도 패고 그냥 그 자기의 시간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가 야 막 울고 그러면 힘들어서 너 골프 한번 치고 와. 이런 자유시간 아닐까? 제 추측에 의하면.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즉, 그 홍준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쪽에서도 박근혜 탄핵 전야랑 매우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기시감 뭐 예전에 본 듯
비슷한 뭐 이런 느낌 이런 걸 많이 받는다고 여러 사람에게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와 이태원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부의 책임 그리고 그걸 회피하고 피해자를 악마화하는 거. 네, 네, 네. 그리고 그 악마하는 것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묵인 방조하는 뿐만 아니라 돈까지 대주는 네. 이런 게 지금 너무너무 흡사해요. 비슷하죠. 진상규명 방해하는 것도 그리고 그렇고요. 진상규명 막 요구하면 뭐 보조금 아니 뭐 피해자 지원금 얼마 준다. 돈은 흘리면서 돈으로 희석시키고 이 유가족들을 훼손하고 이런 것들도 저는 박근혜 너무나 때랑 비슷해가지고요. 예. 비슷해가지고 이거 뭐 이 기시감 예. 이럴 때 기시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뭐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는데요. 11월 9일 날 노동자 대회. 저도 20년 동안 뭐 여기 필드에서 뭐 이렇게 여러 집회를 봤지만 아니 이런 거는 처음이에요.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무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예상보다. 그러면 차로를 열어주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집회를 보장해야 되는 게 이게 경찰이에요. 그렇죠. 네. 왜? 집회 자유는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요. 앞 참가자를 막았어요. 네. 막았어요. 그러니까 막으니까 그 참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들어가려 하죠.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인데 그런 와중에 얘네들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경찰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저는 이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죠. 네. 네. 이명박 박근혜 때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네. 이런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적이 언제냐면 2015년 박근혜 정권을 맞서서 민중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 총궐기 할 때. 예, 그때 공안 탄압. 그때 백남기 농민 돌아가셨죠. 그때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고. 맞습니다. 물대포 쏘면서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와 유사하다. 예, 이거는 거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막 뭉개면서 탄압을 전면화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느낌이 딱 2015년 민중총궐기 딱 생각나요. 그런데 2015년 민중총궐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끝났죠. 예, 박근혜가 끝나는 네.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정권 말기 시대에 거짓말 막 할 때도 보면 문고리 권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문고리 권력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때도 예. 십상시 얘기가 있었죠. 나왔고 예, 문고리 권력이라고 저 사람들한테 통하지 않으면 그렇죠. 박근혜 절대 만날 수 없어. 네네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권력은 모르겠지만 김건희 문고리 권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있죠. 뭐 이제 소위 뭐 칠상시, 팔상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명태균, 천공, 건진, 뭐 행정관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뭐 그 정무실장 뭐 저기 시민사회 수석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막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신들. 예. 그것도 똑같다. 거의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거는 저는 박근혜 말기의 기시감. 지금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네,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제 촛불이 터져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박근혜 때랑 유사하면서 더 심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박근혜 때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박근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게 이제 물론 상대 평가입니다. 예. 윤석열이 너무 이제 엉망진창이니까. 예. 근데 왜 항쟁이 터지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런 예가 적정한 게 사실은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키는 트리거 방아쇠가 이게 최순실의 태블릿 PC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태블릿 PC와 명태균과 윤석열 대화의 폭로, 녹취록, 녹취록의 폭로. 이게 어떤 게 더 무게가 있다?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법리적으로 봐도 이건
명확한 선거 개입. 그렇습니다. 선거 개입했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탄핵되기도 했어요. 그때는 물론 헌법에서 그때는 열린우리당 지지해달라고 했던 아니,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열린우리당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다 이런 식의 얘기 가지고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탄핵 사유가 돼서요. 그렇죠. 탄핵이 됐어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윤석열 아예 대놓고 해줘라. 그러니까 해줘라 됐고 공정 개입을 명확히 하고 돈도 주고받게 되는 게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김영선은 공천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훨씬 사실 크죠. 그렇죠. 트리거로서는. 그리고 트리거로서는 엄청나게 큰 거고 법리적으로도 중대 범죄인데 네. 탄핵이 될 만큼 중대 범죄인데 그렇죠. 이게 들불처럼 촛불이 확대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 촛불 광장이 열리지 않거든요. 저는 핵심적으로 보면 이게 아주 이 시민사회 진보 진영이 그 판을 못 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준비 태세가 좀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네. 뭐 여러 가지 뭐 촛불의 효용성 문제도 있지만 당시에는 어땠냐면 백남기 농민의 장례식에 거의 뭐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거의 한 50에서 100명이 한 달을 자고 먹었어요. 한 달. 부검장장이 매송 나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한 달. 그리고 10월 24일 날 태블릿 PC가 나오고 10월 29일 날 촛불이 터져 나오고. 네. 근데 이렇게 태블릿 PC가 폭로되고 5일 만에 촛불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그 백남기 농민의 장례식장을 지키던 상근활동가가 한 달 동안 태세를 쭉쭉쭉쭉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대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시민사회 정당 뭐 다 합쳐서 다 모여서 거기를 지켰으니까 하나 돼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엔. 두 번째는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고 나서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시민 분향소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촛불이 켜지니까 거기가 거점이 돼서 들불처럼 붙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명확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명확한 것은요. 그런 중앙의 태세도 지역적의 어떤 거점도 아주 미약하다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 분들이 지금 막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거점 그리고 중앙에 거의 많은 단위들 각각이 뭐 촛불 행동도 있고 정당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민주민주당도 있고 다 따로 촛불을 하는데 여기만 다 모을 수 있다면 태세만 구축된다면 저는 시민들은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로 모아야 된다. 그렇죠. 중앙에서. 그리고 지역적 거점도 있어야 된다. 또 박근혜 때는 그것도 있었잖아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계속 거기서 싸웠잖아요. 싸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불씨를 당기는데 큰 기여가 됐다. 자, 그렇다면 이제 탄핵을 해야 되는데 끌어내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뭘 좀 더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 특검이 이제 어저께 다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11월 29일 본회의 또는 12월 2일 날 있는 본회의에서 지금 재의결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일이죠. 2차 김건희 특별 재의결 표결할 때 4명. 이탈표가 4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4명만 더 끌어다니는 거예요. 이 한동훈이가 문제인데. 그런데 어제 저녁 때 어제 이제 그 뉴스 보도 보니까 국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다 김건희 특검할 때 다 저기 이석했죠. 그리고 자기끼리 다 모여서 전당대 뭐 하여튼 뭐 결의대회 같은 걸 했는데 그때 분위기가 묘했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거길 참여했는데 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동훈 장모, 한동훈 뭐 장인, 한동훈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비판하고 김건희를 비판했던 글이 막 났다는 거예요. 아, 그날이에요? 아니, 그게 그날은 아닌데 그 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상조사해야 된다 막 얘기했는데 친한동의 사람들은 그럼 정보 공개해야 되는데 우리의 권한이 어떻게 있냐. 그리고 왜 그런 적은 일로 대응하냐라는 얘기를 막 해서 크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한테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거 장인 장모가 아니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지 않냐. 한동훈 본인은 동명이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밝혀졌는데 장인 장모에 대해서 한동훈 얘기를 안 하거든요. 하하. 그건 뭐겠어요? 진짜구만. 예, 진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한동훈은 이제 안 되겠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 한동훈을 더 잘라내려고 할 그러겠죠. 거고. 이 기회에. 그리고 지난번에 한동훈과 그 저기 용산의 만남, 윤석열 만남할 때 혼났잖아요. 윤석열 그 저기 한동훈 혼나고 그 끝나고 나서 홍준표를 만났어요. 맞아요. 너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 이런 얘기. 또 추경호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는 이번에 국민적 압박이 크게 들어가면 한동훈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지율이 막 떨어지니까. 저도 그럴 거라고 기대하지만 이 자식이 워낙 겁이 많아가지고 참 이게 그래서 문제예요. 이제 최대한 거리에서 이제 뭐 5만 10만이 아니라 20만 30만 50만 명이 모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각 따로 했던 촛불을 다 모으자라고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이에 부응해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6일입니다. 5시 반에 여러분들 촛불하면 뭐 주말마다 하는 그 촛불 행동이 있었고요. 정당, 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이 단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중 진영이 있었고요. 시민사회 진영이 있었는데 각기 조금씩 어떤 때는 아웃, 어느 때는 대진, 어떤 때는 단핵, 어떤 때는 심판 조금씩 달랐어요. 그런데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 모두 모여 최소 강령이죠. 그리고 모두 모여 최대 연대, 최소 강령 최대 연대 방침으로 다 모으자고 호소했고 드디어는 이번 주에 성사됐습니다. 이번 주에 성사돼서 5시 반에 어디냐면 광화문 북측광장 앞 도로입니다. 요것 좀 꼭 띄워주십시오. 요거 꼭 띄워주십시오. 5시 반입니다.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3시에 저 촛불행동 쪽에서 남대문에서 집회를 하고 이쪽 오시고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여기서 사전 집회를 하고 함께 옵니다. 조국혁신당도 오고요. 진보당도 옵니다. 민주노총도 오고. 민주노총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약간 지금은 오질 못하는데 나중에는 어쨌든 커지면 오겠죠.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도 함께 하는. 그래서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직결하는 판이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바탕으로 16일요. 그다음 23일 매주 토요일 날 5시 반에 쭉쭉 이어가서 최대한 국민적 압박이 됐을 때 드디어는 끊을 수 있다.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거부권 무력화되면 거부권 정치했던 윤석열이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탄핵에 마일리지를 쌓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한 단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11월 말 12월 초 끝내자.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내자. 이런 게 지금 구상입니다. 네, 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가 저는 이거 불 붙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게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장난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이게 지금. 많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민변을 만나서 했는데요. 이거 100% 무죄 또는 1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1년 정도를 찍으면 저거는 정책 목적이 맞습니다. 명확합니다. 지금 이제 한마디로 선제 타격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 아시거든요. 공안 정국으로. 자,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다 모이셔야 됩니다. 자, 그게 시작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말이에요. 좀 짧게 해주세요. 지금 이 생방송을 지금 1시간째 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앞에 이제 1시간 하실 거면 하루를 다 예약하셔가지고 2타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또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하실 얘기가 많습니다만. 자, 지금 채팅창에 뭐 질문이 좀 있나요? 질문은 없고 1심 선고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좀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정해진 선고다. 그러니까 준비가 다 끝났다. 한동훈이 왜 15일을 그렇게 기다렸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었다. 근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국민항쟁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짧게 30분 이내로 하는 걸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네, 촛불이래. 자꾸 촛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촛불이 나옵니다. 저도 좀 오래 해가지고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자, 일단 생방송 1부는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요. 10분 뒤에 지금 54분이니까 5분 정도에 늦어도 그때 2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길어서 힘드시겠지만 2부도 중요한 얘기를 다루니까 유경환 선생님 모시고 할 테니까 그때 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